네, 바로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 토론자분들께서는 단상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론의 순서는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최복천 교수님, 전북발달장애인 지원센터 한정림 대리님, 토론의 진행을 정수근 노인장애인복지원의 김영식 사무국장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토론의 진행은 좌장이신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최낙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 좋은 공간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의 이 발표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 키워드가 여러 가지 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발표를 해주신 우리 발표자 최복천 교수님에게도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이 발표와 함께 또 진지한 토론 혹은 또 유익한 토론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두 분의 토론자가 제 옆에 지금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한정림 전북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대리께서 자리를 하셨습니다. 박수로 좀 크게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김영식 장수근 노인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좌장을 맡게 된 최낙관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좌장을 맡고 있지만 다른 의미는 없고요. 오늘 시간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짧게 진행이나 이 조력자로서 역할 충실히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또 글쎄요, 우리 장애, 그중에서도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정말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글쎄요, 한눈을 혹은 또 잘 듣지 않으려고 제가 이렇게 해보진 않았지만 들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좋은 강의였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발표자께서 이 말하는 톤 그리고 이 딕션 이런 모든 것들이 좋아서 오히려 훨씬 귀에 잘 들렸던 것 같고요. 내용만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현재 2시 48분입니다. 아까 모두의 아마 안내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발표를 맡으셨던 교수님께서 또 이동을 해서 먼 길을 떠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지금 2시 48분이니까요. 한 3시 반 정도 이렇게 맞춰야지 될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좀 지금부터 이제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어떻게 느꼈습니까? 오늘 제가 보기에 저에게 가장 많은 생각을 던져줬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 보호에 대한 권리도 있지만 정말 위협에 빠질 권리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됐던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큰 나름대로 정말 이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발달장애인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 지금 이야기했었던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게 이 자유주의 철학에서 기초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과거에 이제 공부했었을 때 보았었던 그런 내용이 다시 한번 좀 머릿속에 올라오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 모두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이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당연히 발달장애인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무엇인가 소유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은 처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 행위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왜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이 권리 하나를 이야기했지만 그 속에는 자유권, 소유권, 처분권, 행위권이라고 하는 정말로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철학적인 내용들이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더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토론을 좀 유도하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
현장에서 실천가들이 느끼는 윤리적 딜레마라고 하는 것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강도 높은 물음을 한번 던졌습니다. 물론 대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에게. 당연히 그 대답들은 우리 스스로가 이제 찾아야 될 과제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대답을 찾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향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향과 속도라고 하는 두 가지의 것들을 결정하는데 아주 신중히 좀 잘 생각하고 그리고 기준으로 좀 넣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핵심적인 궁극적인 마지막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과연 우리가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진정 사회정의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답에 우리는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내용이 아마도 토론의 과정 속에서 더 충분히 이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토론자에게 제가 이제 토론을 이제 부탁을 좀 해야지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순서를 글쎄요 좀 정해야지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먼저 우리 순서에 보게 되면 뭐 한정님 우리 지금 전라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대리께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순서에 맞게 일단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또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토론자에게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라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버니모티 대리 한정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최국정 교수님께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구현과 실천가의 자세에 대해서 토론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역시 한 사람의 학생이었다가 이제 실천가로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학생일 때와는 또 다른 느낌, 다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만 또 가장 어려운 가치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구현이고 그 안에서 실천가의 자세 역시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려운 양가감정이 들게 하는 주제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 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또 한 명의 실천가로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실천 현장에서 어떤 자세로 임하고자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장이신 최낙관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교수님께서 딕션도 좋으시고 톤도 좋으셔서 많은 분들께서 집중을 하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많은 분들께서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것까지 신경 쓰면서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라고 인지되어지는 대표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많은 이에게 발달장애인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결정권과 선택을 부정당했고 나아가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권을 행사하는 주체로 인정받기보다는 보호받고 도움을 받는 대상자로 분류되어지고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서비스 제공자이거나 혹은 보호자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의 판단에 따라 배정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삶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 한 발 물러나 있었던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를 고민하는 오늘의 재활 심포지엄에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과 그에 대한 실천과의 자세에 대한 많은 분들의 고견을 또 듣고 저 스스로 생각을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저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법이 명시하고 있는 바와 그에 근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실천가로서의 지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43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일부분 발췌하였는데요. 발달장애인법 제1조는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진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 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요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 요구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발달장애인의 범위는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 유형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8% 이내로 큰 비율은 아닌데요. 본 장애 유형은 아까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장애 유형의 특성상 발달장애인의 특화된 법률 지정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과 부모님들의 많은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행된 법이니만큼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근거이자 지침이 되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고요. 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실천가일 수도 있고 보호자일 수 있고 그 누구라도 발달장애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발달장애인 스스로 결정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않기 위해 경계하는 것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저희 센터 스스로 역시 환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법 제8조에는 자기결정권 보장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결정,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의 교류, 복지 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그의 의사결정 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2항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의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역할이나 실천가의 자세에 대해서 이를 근거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발제에서 밝혀주신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발달장애인 스스로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 스스로 자기결정을 내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인식, 편견에서 기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견의 해소, 인식의 개선, 발달장애인 존중의 실천 기법의 사용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되어질 수는 없을 것인데요. 결국에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스스로 발견하고 표현하고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권한뿐만 아니라 선택에 대한 책임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 역시 필요하며 그런 역량이 키워나갈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라든지 현장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까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를 통해 자신의 삶을 자신이 선택하고 영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적 권리를 제3자로부터 더 이상은 침해되지 않을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법 제19조에 의거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데요. 이때의 개인별 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당사자와 함께 수립하게 되어지며 수립 시에는 발달장애인법 제3장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발달장애인이 자기 주도적 선택과 자기 결정 능력을 보유하고 향상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한번 계획해보고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수립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누군가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활동에 참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는 활동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첫 발자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8조 3항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역시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또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스스로 옹호하기 어렵거나 또 인권 침해나 권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존재하므로 저희 센터는 권익 옹호를 위한 활동 역시 병행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을 텐데요.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의견 지원 사업이 이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후견인의 대리나 지원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후견 제도의 기본 이념이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의 행위 능력을 제한하지도 않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개시되어지지 않으며 과하게 대리하거나 지원하지 않도록 후견 기관과 후견인이 지원해야 할 사무가 정해지는 특정 후견을 원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의사와 발달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 현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아가서 그 능력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후견이 종료되었을 때는 궁극적으로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그 도움을 받았던 영역들에 대해서 스스로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등 권리피해 상황 역시 여전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에는 권리피해에 대한 상담, 현장 조사 및 방문, 보호 조치 및 기관 연계, 형사사법 절차 지원 등을 통해서 피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줄도 몰랐던 그러한 권리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요. 나아가서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참지 않고 자신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되어져야 하고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 그리고 자기 결정권 등은 발달장애인 재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구현과 그에 대한 실천가로서의 방향에 대해서 이 토론 준비를 하면서 조금은 고민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했던 고민보다 더 많은 고민을 현장 속에서 느껴가면서 또 하나씩 발전하면 오늘보다도 더 풍성한 말을 다음 기회에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아주 꼼꼼히 또 준비해가지고 오신 이 토론문을 잘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정님 토론자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뭐 이 내용을 쭉 들어보셔서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발달장애인이 또 장애인 그 하나의 또 축을 가지고 있는 또 법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법 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들이 아마 이제 제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 정도에 해당하는 이 발달장애인 법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가 다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내용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오늘 주로 이 발달장애인법을 가지고 하나씩 잘 짚어서 일단 말씀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조금 다르게 아마 접근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이 토론자분의 내용들은 이 법률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아마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김영식 장수군 노인장애인 복지관 국장님에게 이 마이크를 넘겨서 한번 토론을 또 청해 들어보고 그리고 또 종합적으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수 노인장애인 복지관에 근무하는 김영식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조명을 한번 받았는데요. 굉장히 더웠는데 오늘은 자리인 만큼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수건이 좀 흥건하게 젖었는데요. 사실 이런 자리를 또 뭐 자주 서보지 못하다 보니 또 긴장감도 굉장히 많네요. 뭐 일반 업무 수행하면서 어떤 이런 것보다는 더욱이 또 이렇게 교수님들 자리에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요. 좀 떨리고 실수하더라도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하겠고요.
저도 오늘 그 두 가지 점에 두 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기결정권과 한계, 자기결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구현과 실천가의 자세를 통해 자기결정권의 개념 정립과 실천가의 역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 우리 최복천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또 본 토론자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복지 실천 현장 속에서 지득한 것을 토대로 미력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47페이지 하단부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듯이 사회복지 실천의 최고 원리인 자기결정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신체적, 정신적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기결정을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도 없고 자기결정에도 클라이언트의 능력에 맞게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클라이언트의 무능력을 전제로 사회복지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건설적 계획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여야 하며 만일 클라이언트에게 자기결정의 능력이 없다면 객관적인 능력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복지사의 임무일 것입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에 의해 생기는 한계로 인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 제한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이언트 선택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을 경우, 지적, 정서적 손상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기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예상에서 생기는 제한을 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결정을 회피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생기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덕에서 오는 제한을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생활에 대한 선택,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해도 도덕을 위반하는 자유는 허용이 안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결정이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나 법의 저촉이 될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다. 자유결정의 한계는 사회기관, 복지관이라든지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들의 기능에도 있는데요. 모두 사회기관은 지역사회 내의 특정한 기능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므로 여러 규정을 정하고 그 기능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모든 사회복지 관련 기관은 기관의 정책과 지침을 설정하여 그 설정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역시 기관의 틀 속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기관의 원조를 청하려면 그 기관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권위에 의해서 제약받는데요. 특히 이러한 제약은 의료 부분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세운 의료 계획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에 가짐에도 거절 시 야기되는 불안 때문에 의료 계획을 수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도 있고요. 또 지역사회에 의한 한계가 있는데요. 지역사회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과 기준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권리는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결정 지원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기회 제공이라고 생각해 봤고요. 개별적 특성과 거주 환경, 특성, 기회, 완전 매개, 자기결정 개념 인지, 실천가와의 관계인식과 시설의 위치, 시설의 규모, 기회 증가, 자기결정 수준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자기결정은 의미가 반감됩니다. 또 아까 최복철 교수님께서도 강조해 주신 부분들이고요. 다양한 정보나 지식 제공을 위한 의사소통, 또 당사자의 욕구나 의견 수렴을 위한 의사소통. 제가 이제 최복철 교수님 그 자료를 보면서 유튜브에 아까 그 부분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내용들을 쭉 보는데 거기에서 제가 또 감동을 좀 받았던 부분들이 물론 그 내용 아니고 또 다른 계속 연관된 동영상을 제가 몇 컷을 봤는데 그 자폐성 장애 아동과 엄마가 샌드위치를 만들면서 의사소통을 굉장히 모니터의 어떤 패드를 터치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라는 얘기를 또
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발달 장애인들의 어떤 의사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개발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에서 굉장한 감명을 또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촉하거나 강요하지 않기, 실수나 실패하더라도 지지를 아끼지 않기, 향후 사회적 지지 기반 확대와 장애인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개발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냥 여기 유튜브 다 그거 확인 보신 거예요? 다는 안 봤고요. 예. 네, 제가 사이에 잠깐 우리 발표자 조 교수님에게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봤었거든요. 시간 관계상 사실 여기서 좀 열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외국 사례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니까 참고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방금 또 토론자께서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긴 하는데요. 자기결정의 제한을 가지고 오는 지금 경우와 관련지어서 쭉 지금 나열을 또 해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자기결정 지원 방안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또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어떻게 생각이 이제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들 글쎄요, 제한이 오는 경우에 그 대안을 갖다가 글쎄요 반대로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그 어떠한 거가 있을까라고 하는 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오늘 두 분 이렇게 토론을 하시면서 오늘 발표하신 교수님에게 혹시 지금 이 실천가로서 좀 듣고 싶었었던 이야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 전혀 언급이 안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 혹시 가능할까요? 네, 사실은 그 토론 자료를 준비하면서 최복천 교수님께서 공동 논문을 작성한 그 내용도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한번 참고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왜냐하면 오늘은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만 지금 언급이 지금 되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주거적인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12월 달에, 작년 12월에 내주신 논문이 있던데요. 그거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또 발표자에게 마이크가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지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13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최 교수님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그 내용들뿐만 아니고 또 아마도 시간 제한 때문에 하시고 싶었었던 중요한 이야기 중에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좀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청해 듣고, 그리고 이제 또 플로어에 마이크를 한번 넘겨서 과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더 알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 또 몇 분에게 또 질문을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말씀하신 부분은 그 작년에 이제 발달장애인법이 통과가 됐는데, 원래 발달장애인법은 현재 법상으로는 전 연령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근데 원래 발달장애인이 제정되게 됐던 부모단체에서 요구했던 거는 성인 중심이었어요, 사실상. 학년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학교 중심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부모 입장에서 이들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 제대로 받을 복지 서비스와 그다음에 인권이 보장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만들어 보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4개 단체의 부모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한 2년 반에 걸쳐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잘 아시겠지만 법이 있고 그거를 갖다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안들이 마련돼요.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에 대한 어떤 자조집단 지원, 이런 것들이 법률상에는 뚝하니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구현이 될 것인가에 관한 내용으로 해서 성인의 조금 중심적인 삶을 두고 거주, 직업, 어떻게 보면 성인 발달적인 가족을 구성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큰 축으로 정체적인 방향들에 대해서 짚어본
논문이 아니라 연구 보고서였습니다. 네, 보고서에 그거는 그 정도로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오늘 토론자분들께서 주신 얘기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아마 조금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조금 얘기하시는데 정보 차원에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의 앞에 벌써 얘기했지만은 발달장애인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넓혀서 볼 거냐가 굉장히 나라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비해서 외국은 폭이 넓고요. 쉽게 해서 우리나라의 내성마비, 간질, 일부 학습장애 이런 것들이 다 외국은 포함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보면은 현재 지적과 자폐성 장애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고, 물론 확대될 여지를 열어뒀지만은 아직 그 부분은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취약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발달장애냐면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8%였는데 인구학적으로는 8%밖에 10%가 미만입니다. 우리나라요. 그런데 왜 아까 발달장애냐면 어느 나라도 외국 같은 경우에도 크게 넓더라고 하더라도 15% 정도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흐름상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한 40% 차지하고요. 많은 나라는 60% 차지합니다. 근데 왜 인구 대비 이 발달장애인 정책을 출입하면서 n분의 1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외국에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복지예산은 60%를 쓰냐? 이거는 다른 장애와 같이 발달장애의 특성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일찍 시작하고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이유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발달장애인에게 있어서 대부분이 지원되는 것은 휴먼 서비스입니다. 아까처럼 의사소통이라든지 또는 이들의 돌봄제 분야의 직업적인 결국 누가 인지적인 것을 지원하고 보조하기 위해서 사람이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돈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것들은 결국 사람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대부분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도 왜 발달장애 수료도 안 되는데 왜 발달장애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필요하냐고 했었을 때는 좀 무식하다 이렇게 여기시고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김현식 상고장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저도 고민이 있고,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어디까지 인정을 해주고 어디까지는 아니라고 봐야 될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한 번씩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저는 일단은 그 위험의 소지가 있는 경우는 자기결정을 해야 할 수는 없다. 이때 위험의 여지는 자기에 대해서 자해를 하는 많은 걸로 이제 저희들이 도전적 행동이라고 그러는데 문제 행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해를 갖춘 것, 이것들은 자기 결정을 자기 선택을 인정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해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전적인 행동들이 나왔었을 때 거기에 약물 치료를 하는 방식들 또는 행동을 갖다 제지하는 데 있어서의 인권을 해치지 않은 개념이 굉장히 매뉴얼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식의 악인 것들도 있겠지만은 약물로서 뭔가 과다처치를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일상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행동을 제한하는 속에서의 폭행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결정을 어떤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합의도 필요하고, 또 그거를 활동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고민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자기 결정을 할 때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저희들한테 잘못 빠져있던 거가 아마 금치산자 제도를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옛날처럼 금치산자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금치산자로 되게 되면은 심지어 내가 그 아이스크림 사는 거, 뭐 사는 거, 모든 것들이 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0이냐 1이냐 이게 되잖아요. 근데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을 결정할 때도 이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을 놓고 보면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고 발현된 측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 결정이 구현되고 어떤 면에서는 덜 되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지원이 받아서 되고 어떤 부분은 정말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후원의 형태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조금은 다양한 측면을 놓고 고려가 들어가죠. 어떻게 보면 섬세하게 이제 들어가줘야 되는 거지, 단순히 자기 결정이 있냐 없냐 이런 트랩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 아니겠냐. 그런 면에서 아까 성론 후견제에서도 특정 후견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후견제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유연 논리학에서는 한 번 지정하면 변하지 않는 성년 후견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권의 침해를 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예, 이야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한편으로는 무언가 해결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과제들이 너무 또 많이 쌓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두 가지의 생각들이 충돌이 되면서 결국 또 하나의 새로운 보다 나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 우리 위원장이 많이 하지 않아요? 새로운 또 다른 어떤 대안들이 또 도출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또 갖게 됩니다. 10분 정도 이제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들어주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플로어에 계신 많은 관련 또 기관 시설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 이거 하나 알고 싶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질문을 좀 해주시면 아마도 답변을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손을 들고 한번 누군가가 질문을 하실 수 있으면 말씀을 좀 저에게 좀 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쪽에 지금 교수님께서 좀 오셔가지고 이제 예, 오늘 발표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사람이고요. 보니까 이 자기결정권 참 중요한데 항상 이 자기결정권은 또 이 수급권하고 이렇게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수급권을 충족시키려다 보니까 어떤 전문가나 다른 도움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자기결정권 문제가 있는데 지금 발달장애인 법을 봐도 성명 후견하고 자기결정권을 다 보장한다 규정하고 있지만 그게 충돌할 가능성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 발달장애인 법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 또 사회보장급여법에 보면 이 급여 제공 계획, 서비스 공급 계획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도 그렇고 모든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계획의 대상자로 존재하는 한 권리 보장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서비스 공급 계획보다는 계약으로 되는 것이 그 계약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발달장애인이 의사표시 능력, 이 법률 행위 능력에 대한 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후견인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돼야 되다 보면 또 자기결정권의 문제, 또 당사자주의나 전문가주의나 이런 대립구도가 또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교수님께서 뭐 당사자주의와 전문가주의의 어떤 극복을 위한 뭐 꼭 대립적인 것보다 통합과 어떤 균형의 그런 모델 뭐 이런 부분에 좀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걸 갖고 계시면 한번 좀 듣고 싶어서 준비 좀 여러 가지 해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아까 수급권 얘기를 했는데 수급권과 자기결정권을 충돌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급권이라는 게 결국 노동을 대체를 했지 못했을 때 소득보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초보장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어떤 노동의 개념 속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득을 예를 들어서 국가의 사회보조나 이런 것들을 받았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거주시설에 내가 이렇게 거기서 생활을 할 거냐 아니면 일정 정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지역사회에서 내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때 쓸 것인가라는 선택권들이 지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제공기관한테 국가 돈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의 개인재산제라고 하는 것처럼 그 개인에게 필요한 것을 따라서 돈이 움직이는 제도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 수급권과 자기결정권이 충돌한다기보다는 그 수급권 자체도 자기결정권이 구현될 대상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지원 계획에 관련된 겁니다. 그 말씀하신 문제의식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자가 어떤 것을 줄 거냐 서비스를 줄 거냐라는 전문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원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발달장애인법에서의 서비스 지원 계획이라는 이 장애복지에서 지원 계획을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서비스의 내용과 또 어느 정도를 지원해야 될 거냐는 서비스의 양 정도에 대한 정도를 해서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이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봤었을 때 아까 어르신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꼭 공급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거는 수요자, 이용자 입장으로 전환을 옮기는 그러는 지금 정책적인 움직임들이 장애인에서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의 발달 장애인이 얼마나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그 계획 과정에서 그걸 참여할 것인가 이런 걸 아까처럼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 결국은 조력자가 해야 되는 자세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들 이동하면은 항상 그런 것처럼 결국은 누가 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했던 것처럼 무슨 자격증을 어떤 사람을 갖추냐가 아니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화 속에서 누구 발달장애인 입장에서 구현을 할 거냐라는 것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윤리적으로도 실천적으로 계속해서 되새김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장애인에서는 그런 것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보다는 발달장애인 여러 영역을 볼 수 있는 조금은 다문적인 접근, 팀적 접근, 그 다음에 서비스의 계획설 속에서도 옹호 같은 것들에 대한 실천들이 들어가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는 것들, 네,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겠고 다문적인 노력 말씀해 주셨는데 이 행사를 하면서 왜 사회복지학과에는 알리지 않아서 제가 참 모르고 있다가 페이스북에 다른 분이 올린 거 보고 야, 우리 집 코앞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왜 그래서 그냥 구경 삼아 왔습니다. 실질적인 발전을 기원하면서 좀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목소리만 들어도 익히 누구신지 다 아실만한 우리 교수님께서 질문 또 그리고 향후에 좀 더 또 이 사회복지하고도 관련을 맺어서 이런 행사들이 더 확대됐으면 이런 바람도 동시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또 잘 드시는 것 같은데요. 예. 자 이제 시간이 조금도 제가 나름 또 불수의 시간이 한 2분여 정도 남아 있는데 혹시 질문 사항이 있을까요? 예, 손을 들었습니다. 붉은색 티를 입고 계시는 학생처럼 보이는데요. 마이크를 넘겨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학과 3학년 황혜민희입니다. 짧게는 2년 뒤나 3년 뒤면은 이제 제가 재활 직업자의 쪽 시청자가 될 텐데, 이건 저는 시청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클라이언트의 결정이 사회도움에서 벗어나면은 딜레마 현상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로서 어떤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실전 현장에서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제는 실천 현장에서 사례를 들어보고 싶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마이크를 넘겨야 될 텐데 제가 누구한테 넘겨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짧게 먼저. 네, 우선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결정권 구현을 위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신청가로서 많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 충돌할 때 기본적으로는 자기결정권 구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되는 부분은 생명보호, 아까 말씀하신 자타의 위협처럼 생명과 직결하는 또 하나의 최우선 가치와 그 가치가 충돌했을 때 가장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셨지만 윤찬영 교수님께서 저에게 한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이런 사례처럼 어떤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자기결정권과 생명보호가 충돌되는 이런 상황일 때에 그 실천가가 고민하지 않고 그 우선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자들의
학자들의 노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과 같은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어떤 부분에는 자기결정권보다 생명보호 쪽으로 더 해서 실천가가 한 명의 실천가가 이 사례에 대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면 이 실천가에게 있어서 많은 부담감이 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에 대한 부담까지 결국에는 실천가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한 명의 실천가가 이 사례에 대한 완벽한 답을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의 자기 결정이 사회적 폭력에서 벗어난 상황일 경우 생명보호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은 무조건적인 자기결정권 존중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답이 되시죠? 보는데요. 더 좋은 답은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박물관에는 지금 저한테 허락을 안 받고 오시면 안 되고 예, 이 대답에 약간의 부연 설명은 또 교수님이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어려워서요.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농촌 지역에 20대 여성이 직접사님 동네 한 60, 70대, 5, 60대에서 동네에서 거의 이제 혼자 사는 걸 가지고 성악대가 거의 1년을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건을 파헤치니까 그 동네 한 7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발견했었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여성단체들, 장애인단체들 이렇게 해가지고 빼내가지고 본인에게 있었을 때 이제 1차적인 조처가 사실상 타지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년후견제도 되고 했는데 본인이 일생 동안 물론 자기를 해이키친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살아온 곳이 그 동네였던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성년의 상부 속에서 자기하고 친한 사람도 없고 뭐 또한 것이 해피하지가 않았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본인이 계속해서 그 동네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담당했던 사례관리사라든가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쪽으로 돌렸을 때 또다시 2차의 위험에 빠진 어려움들도 있고 그래서 저거를 거부할까 어떨까.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를 넘어서서 두 번째가 2차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 고민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다시 원상태의 가족으로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전략을 세웠었는데 그렇게 이제 결정하기 전에 이제 본인이 갔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를 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좀 시간을 뒀었어요. 그리고 그를 담당할 수 있는 사례관리에 대한 주체라는 것을 지역의 이제 복지관들 또는 장애인단체들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안정감을 만드는 장치들을 하고 이제 천천히 옮기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 결정에 빠지고 올 때 딜레마가 생겼을 때는 아까 위험은 당연히 첫 번째 조건이지만 이제 두 번째는 그 되도록이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안전망을 어떻게 우리가 구축을 지역사회에 할 것인가.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이제 기관 간의 연결도 해야 되고 실천가들이 또 어떤 옹호적인 것들도 하고 어떻게 이제 지역사회가 안전망을 만들 건데 그게 이제 처음은 힘들겠지만 그걸 지역사회에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 전주의 것처럼 하게 된다고 이제 그 다음에 비슷한 케이스들이 생겨도 어떻게 보면 그 자원성이 끌어들이는 거니까 아마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마다 하나의 지역사회의 자원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이 마음을 실천하는 거가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충분한 답이 됐을 것 같아요. 또 실천가의 답 그리고 대답 그리고 또 교수님의 대답도 듣고 그래서 아마 일정 부분 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지금 시간이 이제 정해놓은 시간을 조금씩 넘기기 시작해서 뭐 100% 확 채울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 2% 정도의 여유를 좀 남기고 여기에서 저희들 순서를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좀 더 많은 시간 아래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동감 있는 그런 토론을 또 한번 진행해 볼 것을 기대를 해봅니다.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로서 이 순서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열띤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 기념국에서요, 기념 촬영 좀 하겠습니다. 네 분 좀 무대 중앙으로 좀 서주시죠. 네, 기념 촬영 좀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15시 50분까지 휴식 시간을 가지고 15시 50분에 제2부 행사 사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앞에 차와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